회장이라는 자리가 익숙해진 지 오래라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습관에 가까웠다. 회사 근처 식당은 이제 눈에 다 들어와서 그날 우연히 발길이 끌린 건 간판도 크지 않고 체인점도 아닌 작은 식당.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이 괜히 따뜻해 보여서 나는 차에서 내려 그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고기 냄새와 국물 끓는 소리가 동시에 밀려왔다. 사람들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짧은 외침들. 이런 소리들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게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다.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그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다. 내가 문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린 걸.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 아이가 서 있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메뉴판을 들고서 머리를 묶은 방식, 웃을 듯 말 듯한 눈매,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까지. 그러나 곧 아니라고 생각했다. 닮았을 뿐이라고,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나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런데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눈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얼굴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혼자이세요? 그 질문에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가슴이 먼저 조여왔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단숨에 좁혀진 느낌이었다. 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자리에 앉아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다. 물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물은 반이나 흘렸다. 테이블 위에 흘린 물을 닦으면서도 시선은 자꾸 그 아이를 쫓고 있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웃는 모습. 다른 손님에게 반찬을 건네는 손짓, 고개를 숙여 네, 잠시만요라고 말하는 그 모습까지. 정말 웃기게도 나는 그녀가 웃을 때보다 잠깐 굳은 표정을 지을 때 더 숨이 막혔다. 그 표정은 분명히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다. 정이었다. 오랜 기억 속에서 이름을 찾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던 사람. 떠올리면 안 된다고, 이미 끝났다고. 수없이 묻어두었던 이름이었다.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 아이가 돌아서서 주방 문을 여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이미 과거에 서 있었다. 그 애는 정의가 아니었다. 당연히 그럴 리 없었다. 정의는 나와 같은 세월을 건너왔을 테고 저렇게 젊은 얼굴로 서빙을 하고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한쪽으로 쏠렸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스웠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다시 그 아이가 내 앞에 섰다.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아 있었다. 눈꼬리, 콧날, 웃을 때 생기는 아주 작은 주름까지. 메뉴판을 보는데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아무거나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이거요. 손가락으로 메뉴 하나를 짚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정말 이상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큰일이 시작된 것처럼 마음이 불안했다. 그날 저녁 그렇게 나는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식사를 마친 후 식당을 나섰고 차 안에서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그 식당을 떠올리고 있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계속 신경 쓰였다. 사흘 뒤 다시 그 식당으로 향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다. 문을 열자 익숙해진 냄새와 소리가 다시 나를 맞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계산대 옆에서 컵을 닫고 있었다. 이번에는 심장이 덜 놀랐다. 오히려 묘하게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놀람이 지나가고 나니 그 자리에 남은 건 낯선 걱정이었다. 그 아이는 손님이 없을 때도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테이블을 닦고 물을 채우고 바닥에 떨어진 반찬 조각을 주워내며 자기보다 식당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었다.
사장님, 이쪽 테이블 비었어요. 사장이라는 말이 들렸을 때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향했다.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다. 그와 그 아이는 꽤 친숙해 보였다. 단순히 고용주와 서빙 알바 이상의 거리처럼 느껴졌다. 자리에 앉고 나서도 나는 메뉴를 바로 보지 않았다. 괜히 물컵을 먼저 들었다가 내려놓고 테이블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다가 결국 시선을 다시 그 아이에게 두고 말았다. 그날은 바쁜 날이 아니어서인지 그 아이는 잠깐 내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다. 혹시 음식 짜지 않게 해드릴까요? 그 말투가 너무도 조심스러워서 마음이 쓰였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사람의 말투 같았다.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했는데 그 아이는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가볍지 않아서 나는 괜히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자꾸 주변을 듣고 보게 되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귀가 먼저 열렸다. 은서야, 오늘은 몇 시까지야? 사장이 그 아이에게 물었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은서. 정의와는 전혀 다른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왜인지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들었다. 9시요. 병원 들렸다 가야 해서요. 병원이라는 단어에 나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사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오늘은 좀 괜찮으시대? 네. 어제보다는요. 그 대화는 짧았고 그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몇 마디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곱씹고 있었다. 어머니, 병원, 어제보다는 괜찮다. 그 말들 사이에 어떤 삶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음식을 다 먹고 나서도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계산을 하러 가는 손님들 사이에서 그 아이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웃고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그 피로는 밤새 놀다 온 모습이 아니라 오래 누군가를 돌본 사람 느낌이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 아이는 나를 보며 다시 한번 웃었다.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그 질문이 형식처럼 들리지 않아서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밥 같아서요. 그 말에 그 아이의 표정이 아주 잠깐 풀렸다.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다행이네요. 짧은 대답 뒤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에 나는 묻지 말아야 할 걸 알고도 입을 열 뻔했다. 어머니는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결국 묻지 않았다. 그 질문은 손님이 할 말이 아니었고 그 아이가 대답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식당을 나서며 나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그 아이는 내가 머문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앞치마 끈이 헐겁게 묶여 있었다. 혹시 정희도 저랬을까? 차에 올라타자 이상하게도 바로 출발하고 싶지 않았다. 엔진은 켜졌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희는 저런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을까? 그 아이는 그녀의 딸일까? 아니면 그저 닮았을 뿐일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도 마음은 이미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 하나를 찾았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거의 잊고 살던 사진. 젊은 정희가 웃고 있었다. 식당에 그 아이처럼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음에 또 그 식당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더 보고 싶어서 그 식당을 다시 찾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고 괜히 마주치면 더 깊어질 것 같다는 마음도 들었다. 그 사이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차 안에서도 문득문득 그 아이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앞치마 끈을 다시 묶던 손, 잠깐 고개를 숙이던 것들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아직도 식당에 가지 않고 있는가? 궁금하다면 가면 될 텐데, 보고 싶다면 보면 될 텐데. 그날은 비가 조금 내렸다. 가볍게 시작된 비가 저녁이 되자 길을 적시고 있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켜져 있었고 손님은 많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유난히 고요해 보였다. 문을 열자 종이 한 번 울렸다. 그 소리에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잠깐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다. 아, 오셨어요. 그 말투에 기억이 섞여 있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묻어 있었다. 자주 오는 손님에게 쓰는 말투였다. 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 물방울 사이로 식당 안에 불빛이 번져 보였다. 은서는 물을 가져다 주고 주문을 받은 후 다시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고 그만큼 익숙해 보였다. 그 익숙함이 조금 아팠다. 여기서 꽤 오래 일했겠구나. 이 시간, 이 공간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있겠구나. 음식을 기다리며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비가 우산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식당 안까지 들려왔다. 그때였다. 은서야, 오늘 비 오니까 끝나고 바로 병원 가려면 택시 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이 섞여 있었고 조심스러웠다. 괜찮아요. 걸어가도 돼요. 그래도 오늘은 좀 그러네. 어머니가 요즘 말끝을 흐리는 방식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느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짜증도 불만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이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이미 어른이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책임을 오래 살아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음식이 나왔을 때도 나는 거의 먹지 않았다. 젓가락이 움직이긴 했지만 맛이 기억에 남지는 않았다. 그 대신 머릿속에서는 정희의 얼굴이 자꾸 겹쳐졌다. 젊은 시절의 정희, 말수가 적고 늘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던 사람. 자기 얘기는 끝내 꺼내지 않던 사람. 혹시 그 침묵이 이런 삶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법을 너무 일찍 배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숨이 조금 가빠졌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괜히 말을 걸면 그 선을 넘을 것 같았다. 비 많이 와요. 조심히 가세요. 은서가 먼저 말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더 말할 수 없었다. 네. 고맙습니다. 식당을 나와 우산을 펼쳤다. 비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 비를 맞으며 나는 천천히 걸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정희의 삶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있었고 은서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알아보지 않기로, 묻지 않기로, 확인하지 않기로.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해봤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정희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식당을 피하지도 자주 가지도 않았다. 생각날 때만 티나지 않게 들렀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다짐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 그날은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뒤였다. 식당 안은 한산했고 주방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카운터에서 정리하고 있었고 사장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나는 늘 앉던 자리에서 물컵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괜히 먼저 시키고 싶지 않았고 괜히 말을 걸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주방 쪽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내일은 병원 조금 늦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좀 괜찮아지셨어? 네. 오늘은 약도 잘 드셨고요. 그 어머니라는 말이 이제는 귀에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젓가락을 집으려다 멈췄다.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은서야, 내가 너무 다 떠안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 말에 은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원래 저희 엄마가 그런 거 싫어해요. 남한테 기대는 거. 그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사장의 얼굴에 익숙함이 스쳤다. 정혜 씨가 원래 그렇지 뭐. 정희. 그 이름을 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맞이하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잠시 잊은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내 귓가에 들리는 건 식당 소음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였다. 사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그래도 은서 너한테는 너무한 거지.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러게요.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니까요. 은서의 말투는 담담했다. 불평도 연민도 아닌 이미 오래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내 어머니 젊었을 때도 참 고생 많았어. 혼자 너 키우고 일하고 말이 없어서 그렇지. 사장의 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안으로 들어왔다. 혼자서 애를 키우고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이를 혼자 키웠다는 것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사장은 말을 멈추고 은서를 바라봤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정혜 씨가 버틴 거야. 그 말에 은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주 잠깐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 보였다. 저도 엄마가 있어서요. 그 짧은 대답이 내 가슴을 세게 눌렀다. 어떤 설명보다 그 말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됐다. 은서는 정희의 딸이었다. 눈매도 말투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닮았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식당에 더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드를 받아들었다. 요즘은 이게 더 잘 나가요. 메뉴 하나를 가리키며 습관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다음에 올게요. 그 말이 작별처럼 들려서 스스로도 놀랐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숨이 조금 트였다. 차 안에 앉아 시동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확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왔다. 소리 없이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정희는 나 없이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은서는 그 시간을 함께 건너왔다. 나는 그 모든 삶의 바깥에 있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선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식당 안의 불빛과 정이라는 이름이 번갈아 떠올랐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설 수도 없었다.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내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흔들 수 있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았다. 가지 않겠다고 결심해서라기보다 알아버린 뒤에는 괜히 더 가까이 가는 게 그 사람의 삶을 침범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거리를 두었고 대신 다른 경로로 정의의 시간을 듣게 되었다. 지인을 통해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됐다. 그 식당 사장 알지 않나? 아내 쪽 친척이 병원에서 일하거든. 그 말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이야기가 마치 준비된 것처럼 나왔다. 거기 자주 오는 아가씨 있잖아. 엄마가 오래 아프셨다더라. 나는 묻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그런데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혼자 키웠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나? 그 문장에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정희는 혼자였다. 그 말의 무게를 나는 너무 늦게 생각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시간들을 의미하는지. 정희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고 도움받는 걸 불편해했다. 젊었을 때도 그랬고 아마 그 이후로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아이를 키우며 아프기까지 했다면 나는 그제야 정의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했고 퇴근 후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웠고 본인이 아파도 병원은 늘 뒤로 미뤘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법을 택한 게 아니라 기댈 여유조차 없었던 삶. 그 삶 속에서 정의는 나를 떠올릴 틈이 있었을까? 아니, 떠올릴 수 있었을까? 그 식당 사장은 정의를 오래 알고 있었다. 가족사까지 알고 있을 만큼 그 말은 곧 정의가 꽤 오랜 시간 그 동네에서 살아왔다는 뜻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나는 그 동네를 한번 지나가 보았다. 식당이 있는 골목은 화려하지 않았고 늘 사람이 붐비는 곳도 아니었다. 살기 위해 머무는 동네였다. 낡은 슈퍼, 작은 병원, 오래된 약국. 그 풍경 속에 정의가 있었다. 어느 집 창문 뒤에서 불을 켜고 아이 숙제를 봐주고 밥을 짓고 아플 때는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이다. 그 삶에는 설명할 사람도 자랑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은서는 그 시간을 보며 자랐다. 엄마가 언제 약을 먹는지, 언제 웃는지, 언제 말수가 더 줄어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병원 얘기를 할 때도 담담했을 것이고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아이의 어른스러움은 재능이 아니라 환경이었다. 나는 그제야 정의가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해했다.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은 과거를 불러들이기엔 너무 벅찼을 것이다. 정의에게 나는 추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추억을 꺼낼 시간에 아이의 밥을 챙겨야 했다는 그 사실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정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기 위해서, 미안함으로 덮지 않기 위해서, 뒤늦은 감정으로 그 시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혼자 살아냈고 아이를 키웠으며 지금도 버티고 있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했다. 문제는 그 삶의 끝에서 병이라는 이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다시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과 아무 말 없이 돕는 선택. 정의의 삶을 흔들지 않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정의의 병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정확히 이해해야만 다음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다. 병이라는 단어는 늘 그렇듯 구체적이지 않았다. 어디가 아프다는 말도 얼마나 위중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치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정도였다. 그 모호함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다. 정의의 삶도 늘 그랬으니까. 나는 그 식당 근처를 몇 번이나 지나쳤다. 차를 몰고 가다 신호에 걸리면 괜히 창밖을 보게 되었고 식당 간판에 불이 켜졌는지부터 확인했다. 식당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날 하루는 무사히 흘러갔다는 뜻 같았다. 반대로 식당 불이 꺼져 있으면 괜히 마음이 내려앉았다. 어느 날은 은서가 식당 문을 닫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앞치마 없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조금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나섰다. 그 얼굴에는 급한 기색이 있었지만 당황은 없었다. 이미 익숙한 일정처럼 보였다. 병원에 가는 길이겠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정의는 아마도 병원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 앞에서도 간호사 앞에서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했을 것이다. 그 말이 자기를 위한 말이 아니라 딸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 것 같았다. 그 삶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갑자기 나타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정의가 가장 원치 않을 방식일 것이다. 돈을 앞세워 도움을 건네는 것도 그녀의 자존을 건드릴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뒤로 물러서 있는 동안 누군가는 밤을 새우고 누군가는 하루를 더 버티고 있을 텐데 그 사실이 내 선택을 조금씩 잔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정의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연락도 설명도 도움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보다 어떻게 방해하지 않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다. 정의에게 닿지 않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모든 공식적인 방식은 너무 크거나 너무 드러나 있었다. 기부도 후원도 이름이 남는 순간 정의의 삶에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용한 경로를 택했다. 병원 행정팀과의 통화는 업무적인 말들로만 채워졌다. 누굴 돕는지 묻지 않았고 왜 그러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용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그게 전부였다. 서류에 이름을 쓰지 않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이건 도움도 보상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늦게라도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는 잠시 차를 세워두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날 밤 정의의 얼굴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다. 젊었을 때의 얼굴도 아니고 지금의 얼굴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얼굴. 아이를 안고 있었을 수도 있고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는 얼굴. 그 얼굴에게 나는 말을 걸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디에도 닿아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었고 고맙다는 말은 너무 이기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말들을 마음속에서만 정리했다. 사과를 하기 위해서도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밤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길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불을 끄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선택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식당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가 하나둘 떨어지는 걸 보며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다. 나는 여전히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선택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멀리서 보이는 은서는 전보다 조금 여유로워 보였다. 웃음이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어깨가 예전만큼 처져 있지는 않았다. 정의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채 그게 정의다운 방식일 것이다. 어느 날 식당 불이 일찍 꺼진 걸 보았다. 괜히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잠시 멈췄다. 다음 날 다시 불이 켜진 걸 보고서야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이제는 확인만으로도 충분했다. 정의는 여전히 정의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서는 여전히 엄마 곁에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당연히 내 자리는 없었다.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올바른 결말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첫사랑은 다시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 흔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지만 배우지 못한 것보다는 나았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지 않은 채 조용히 길을 달렸다. 이 인생에서 내가 남긴 게 아무도 모르는 선택 하나뿐이라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